자, 그래서 우리가 빅머니라는 걸 생각을 해보죠. 아까 록펠러 얘기 나왔으니까 록펠러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록펠러 알기로 가차없는 경쟁사 죽이기 및 독점 기업의 화신으로 알죠. 맞습니다. 본업은 정유회사예요. 그땐 정유회사들이 작을 때입니다. 경쟁사를 인수해서 업그레이드 하든지 폐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부 평정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유정에서부터 정유회사,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제품의 운송, 판매, 그 다음에 유정에서 오는 원료의 운송, 판매, 정유. 이 전체 과정을 전국적으로 독점을 했어요. 어느 정도 힘이 좋았냐면 1870년대에 미국 양대 열차회사, 저게 하나가 펜실베니아 기반 열차회사가 하나가 뉴욕 기반 열차회사입니다. 그걸 빈사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 뉴욕 기반 열차회사가 아마 그 밴더빌트죠. 밴더빌트 쪽에서 만든 거죠. 뉴욕의 뉴욕 그랜드 스테이션, 뉴욕의 중앙역, 그게 밴더빌트가 지은 거예요. 그쪽 기차 회사가 지은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좋아졌어요. 이미 1870년대. 그러면 저 사람이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저렇게 했냐? 아닙니다. 혁신으로 저렇게 했습니다. 그 혁신의 공덕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천지사방이 다 기름때입니다. 지하수 다 망가졌습니다. 석유 정유를 그 당시에 이제 원유를 캐면요. 60%는 그때는 이제 휘발유를 안 하고 주로 이제 캐로진이니까 우리 말로 하면 등유인가 경유인가 모르겠어요. 그걸로 뽑아내고 나머지 40% 정도가 남아요. 찐득찐득한 게. 그걸 그냥 다 강물에 버리거나 구덩이 파고 땅에다 부었어요. 록펠러가 정유업에 뛰어들었을 때. 록펠러가 그걸 다 깔끔하게 쓰는 법을 해서 그걸로 별거 다 만들었어. 비누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쪽에 낮은 단계의 석유화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남는 거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아스팔트까지 만들었어요. 저 사람이. 두 번째로 저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석유 파이프 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차 회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기차에서 최대 고객이었거든, 록펠러가. 그러다가 혼자서 똘똘한 직원, 연구진들 다 해갖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압력을 가할 때 관이 안 새야 되잖아. 근데 관이 새잖아요, 압력 가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모터 같은 것도 약하고 그럴 텐데 펌프 같은 거 약하고 할 때는 그걸 다 그때 모터가 없었지. 테슬라가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압력 가했는지 모르겠어. 사람이 이거 했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유화가 없으니까 합성 고무도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바킹 같은 게 없잖아요. 기름 안 새게 막아주는 거. 천연 고무 같은 거 써야지 뭐. 그런 종류의 소재를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저 사람한테 6,000km인가 가설했는데 6,000km. 그래서 석유 파이프라인 망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혁신의 힘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되는데 일단 자동차가 널리 퍼지게 된 것도 결국 기름이 곳곳에 다 살 수 있게 되니까 쉽게. 그리고 저 사람 석유회사가 이름이 스탠다드 오일 아니에요. 왜 스탠다드냐? 품질을 일정하게 맞추는 법을 신경을 썼다고. 그래서 품질이 표준화되어 있다. 그래서 스탠다드예요. 그 사명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엄청난 혁신 많이 한 사람이에요. 캐로진이 등유겠죠. 등유가 막 퍼져나가니까 야간 범죄율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등유는 옛날에 가격이 막 뚝뚝 떨어졌다고 저 사람이 혁신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주 좀 돈이 있는 집만 등유를 떼는 등을 썼는데 촛불이나 좀 밝히고 웬만한 무슨 노동자 집도 다 이제 등유를 떼는 등유를 하는 바람에 가로등도 다 그걸로 하고 밤에 환한 등불이 있는 가정이 일반화된 게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저 사람 때문에 이제 자동차가 가능해지게 되니까 도시에서 말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도시의 마차와 말 때문에 그걸 무지하게 아팠습니다. 엄청난 공해 위생 문제입니다. 만약에요, 서울에 지금 아마 자동차가 제가 잘은 몰랐는데 한 600만 대 등록돼 있겠죠. 서울에 말이 600만 마리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지의 말똥, 온 천지의 말오줌. 그러니까 저 공덕이 작은 공덕이 아니에요. 근데 말년에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사업에 환원했어요. 90%인가 환원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어렸을 때 어떤 그 베프티스트니까 침례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너 말이야.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럼 다 벌은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실컷 사회를 위해서 엄청 써봐. 그렇게 멋있는 일이 없어.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가 나 돈 많이 벌겠다. 왕창 벌은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쓰겠다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90%인가를 자기 재산의 90%인가를 사회를 위해서 썼죠. 록펠러가.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미국에서 반독점법이 만들어졌죠. 너무 독점을 철저하게 해놔서 유정, 운송, 정유, 운송, 판매 이걸 다 독점했어요. 일관 시스템을. 빅머니가 이렇게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야, 참 비정하다. 저렇게 보면은 혁신 아주 스마트하게 했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바꾸고 여러 사람한테 공덕을 많이 끼쳤네. 이 두 얼굴이 다 있는 거죠. 카네기도 그래요. 이 카네기는 유혈 사태가 있죠. 카네기가 그 노조 이런 거 무지하게 싫어했고요. 거기 강성이야. 완전 깡보수야. 그래가지고 이 가차 없는 노동력 착취로 악명이 높아요. 그래서 드디어 1892년 피츠버그 홈스테드 투쟁이 벌어져서 그때 파업이 붙으니까 공장에 그 농성을 못하게 하려고. 원래 파업 동안에 공장 농성을 못하죠. 그게 원래 핵심이죠. 파업은 네 자유지만 공장은 사용자의 것이니까 그거 불법 점거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이상해져가지고 파업하면은 뭐 농성하는 거 쉽게 하는데 그렇게 농성을 못하게 하려고 핑커튼 용팔이죠. 경비대를 고용을 했는데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양측이 한 15명 죽고 거의 한 50명 부상하고 한 300명 체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주방위군까지 출동했어요. 그 정도로 강경해요. 살벌하고. 이 사람이 업을 일으킨 본업은 우리로 치자면 지금 토목건설회사예요. 일반 주택건설이 아니고 교량 같은 거.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키스톤 브리지 컴퍼니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큰 다리들을 놓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그 눈에 들어가지고 아까 그 펜실베니아의 펜실베니아 기반의 큰 철도회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회장이랑 그 회장 눈에 들어서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에 그냥 고위직이 돼요. 그 회사에. 그리고 이제 그걸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사장님 저 이제 나가서 토목 건설회사 하나 만들 텐데 이게 철도 놓을 때 이렇게 다리 다시 놓거나 새로 놓거나 하면 저 꼭 불러주세요. 그런 종류의 건설회사예요. 철도 다리 놓고 뭐 이런 거. 그게 키스톤 브리지, 거기서 브리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량 건설 전문이죠. 근데 그 교량도 사람이 다니는 교량이 아니라 저 때는 뭐 자동차도 없으니까 1800년대 말인데 저게 1880년대니까 뭐 자동차도 많지 않을 때죠. 그 사람이 다니는 다리가 아니고 철교가 다니는 철이 들어가는 다리.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철강에 눈을 뜬 거라. 철강에 눈을 뜬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립바라 그러죠. 우리 철근 콘크리트로 다리들을 놨었는데, 그러니까 트러스 같은 거 구조물을 미리 만들어 가서 이렇게 용접으로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다리를 놓겠다는 걸 그때 착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철강 문제다. 그래서 철강에 관심을 갖고 철강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요. 그 인수를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 최강의 제철 기술을 확보를 해요. 그게 이제 1850년대부터 영국에서 베서머 제강 방식이라고 현대적 제강 방식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원리는 특허가 나 있지만 이거를 공정상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몸살을 할 때예요.
그때 카네기의 철강 회사가 그걸 깔끔하게 공정상 구현을 하는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완성을 한 거죠. 베서머 제강법의 최종 완성 버전이 카네기 회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1875년에 저 사람이 철강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연간, 그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 연간 철강 생산량이 15만 7천 톤인가 밖에 안 돼요. 철강이 귀한 금속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숟가락이나 이런 거에 썼지, 그리고 아주 고급 건물 지을 때나 가끔 쓰지, 이렇게 우리가 요새 짚듯이 이렇게 못 썼어요. 강철을. 강철, 연철 이런 걸. 그거가 지금 그게 순식간에 2,600만 톤 연간 거기까지 가죠. 그래 전 세계 최고 부자 되지.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철강 구조물 방식의 건축법, 토목공사법이 일반화되죠. 그래서 교량이라든지 고층 빌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그냥 노동자 착취해서 철강업으로 돈 벌었다 이게 아니에요. 카네기도 그랬고 록펠러도 그렇고 보면 어마무시한 혁신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별로 돈이 없던 사람들이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고 그 혁신으로 쓸어버린 거예요. 한 업을. 한 150년 전에, 한 40년, 150년, 100년 전에. 네, 그런 빅머니가 이런 거거든요. 특히 우리 쪽 빅머니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쪽 빅머니들이 다 이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 뿌리들이나 그 성향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빅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빅머니는 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과 욕망, 우리가 사는 이 문명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덩어리예요. 실체예요. 그리고 피할 수가 없어, 그 존재를. 그죠? 근데 이게 특정 시대와 특정 사회 상황에서 악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1920년대 말 독일. 저 오른쪽에 그 포스터가 영화, 아마 못 보셨을 텐데, 독일 영화이기 때문에 독일식으로 읽으면 이제 오이로파입니다. 유럽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유럽이여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스토리냐면은, 이제 조상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독일계인데 미국으로 이민 와서 낳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제 독일이 비참한 패전 국가가 되니까 독일에 뭔가 좀 봉사해서 독일이 좀 일반화되는 거를 살게 만들어, 그런 독일의 부흥 과정을 돕고 싶다는 의미에서 독일에 이제 그래서 취직을 하는데, 이 미국 청년이 거기서 이제 그 전후 직후에 그 독일계의 이제 나치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반미 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인데, 그 영화에 저는 그 젊은이는 기억도 안 나고, 거기에 이제 그 철도 회사 오너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독일의 빅머니지. 그러니까 막스 하르트만이라는 인간이에요. 이 막스 하르트만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나치 부역 혹은 나치 협력으로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렇다고 해서 나치 쪽에서는 쟤는 우리 편 아니야라 그러고, 나치 잔당들은 그 과정에서 이제 욕조에서 따뜻하게 물을 받아놓고 들어가서 이제 면도칼로 이제 온몸을 다 난자를 해서 이제 그 자살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욕조가 다 빨갛게 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런 막스 하르트만 같은 사람들은 좀 온건한 편이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나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적도 없고, 적극적으로 나치를 기억한 적도 없고, 도운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적도 없고, 그런데 자기는 사회적으로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자리로 몰렸는데, 그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나치 잔당들은 자기를 또 공격하고, 뭐 자기 존재할 수 있는 틀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긋고 죽는 건데, 이건 이제 그런 케이스지만, 실제로 독일의 빅머니들이 나치가 등장할 때 그걸 지원했단 말이에요. 공산혁명 막겠다고. 그럼 나치가 나치스러워졌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안 했지. 나치가 나치스러워지고 침략화될 때 그거는 브레이크를 안 걸었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결국은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빅머니는 글로벌리즘은 아니지만 글로벌라이즈 되죠. 다국적 기업이 되는 거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다국적 기업이 되는 거죠. 국가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90년 이짝저짝해서 동그랑 소련 무너지니까 야, 국가 필요 없잖아 이제. 그거 돈과 시장으로 다 중국과 러시아가 착해질 수 있어. 우리가 국가를 대신해서 중도를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우리 빅머니가 교화할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 뭐 저기 뭐야 사고 치는 애들은 그냥 저걸로 밟으면 돼. 저 국가 좀 남아있는 틀 가지고 네오콘이라는 이름 애들 지금 완장차고 날뛰니까 걔를 보고 밟으라 그러면 되고, 우리 빅머니는 열심히 시장과 돈의 맛을 저 왕년의 빨갱이들한테 우리가 전수하면 되겠어. 그리고 이제 국가라는 거 까딱하면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야, 그 해체주의 다 퍼뜨려야겠어. 우리가 근데 저 좌파 해체주의 직접 깃발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을 좀 포장을 해서 ESG라고 근사하게 포장해서 퍼뜨려야겠어. 이런 거죠, 뭐 스토리가. 이게 다 깨진 거예요. 이제 다 깨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영원히 찾계실까? 아닙니다. 이 빅머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어떤 덩어리여서 이거 깨끗하게 잘못 굴러가면 작살나는 거예요. 잘못 굴러가는 걸 우리가 막을 힘은 없을지 몰라도 뭐 저번에도 우리가 보듯이 한 20여 년 잘못 굴르다 보니까 드디어 바닥치고 또 제대로 제 길로 굴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 당분간은. 그럼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정신, 문화, 관점, 개미소관 이거를 계속 펼치고 준비하고 그 씨앗을 심고 나무를 키우고 이정표를 세우고 거기다가 사인보드를 달고 이거죠, 이거. 그거죠. 우리가 그 빅머니와 어떻게 함께 살 거냐. 빅머니와 어떤 견제와 균형도 좋고 혹은 견제와 균형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란 함수가 있으니까 어떤 씨앗이라든지 경계석, 바운더리 스톤 이게 길이야 라고 깔아놓는 거, 그런 것들을 설치해가는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다. 무시무시한 빅머니의 그 덩치들이 생겼으니까 지금은. 이번에 그거 보세요. 그냥 한 방에 저기 러시아 그냥 수천 개 그 다국적 기업이 일사불란하게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조지 프리드만이 그 폴란드에 대해서 잠깐 그 연설한 내용이 한 15분짜리 유튜브가 있어서 흥이 나서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폴란드가 제대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말이죠. 폴란드가 그 전에 EU한테 안보를 책임져 달라고 했지만 EU가 어떻게 폴란드의 안보를 책임지겠냐? 유럽 자체가 이미 군대가 해체돼 있다. 지가 군대가 해체돼 있는 놈이 어떻게 폴란드의 안보를 책임지냐? 폴란드는 자립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갖고 가라. 그럼 당신네 나라 자립해서 큰 나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듣고서 흥이 나서 거기다 이제 답을 영어로 달았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폴란드는 제대로 가고 있다. 루소 나치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지와 함께 도덕적 보수주의 및 주권국가를 지향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탄탄한 지정학적 결기와 보수주의 정신의 결합은 드문 현상이다. 예를 들어 트럼피스트 중 많은 사람들은 지정학적 관점을 결여한 채 닥치고 아메리카 퍼스트이고, 반면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정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해체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폴란드 사람들은 탄탄한 지정학적 결기와 보수주의 정신이라는 고귀한 칵테일을 손에 넣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짧게. 이런 일이에요.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막 함몰해서 트럼프를 절대화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아까 그 트럼피스트들 그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이상한 고립주의적 발언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 꿋꿋하게 우리 관점, 우리 깃발,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보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시뻘건 덩어리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 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뻘건 덩어리 이게 이제 뭐 숲에 오줌 싸고 다니듯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방어선을 그어놓고 들어오면 다 그냥 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으로 다 부셔버리겠다고 댕댕거리니까 항공모함 안에다 못 넣죠. 2차 안에는 못 넣습니다. 네. 지금 그게 뭐죠? 로널드 레이건호가 그게 어딘가 요코스카 항인가 뭐 그 기지가 저쪽에요. 3차 맨 끄트머리, 1차 맨 끄트머리쯤 돼요. 1차 맨 끄트머리. 도쿄 부근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쪽은 못 넣는 거예요. 그럼 항모를 못 넣는데 무슨 함정이 타령하냐. 남한테 팔지도 못할 거. 영국이 우리 함정이 안 사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전술핵 배치. 예. 이거 뭐 이미 다 전술핵이라는 게 다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건데 미국 공군기지가 와 있다는 건 있는 거나 다름없거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 핵무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어리석은 소리니까 다 집어치워라. 우리의 자주국방은 비대칭 독침과 한미동맹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대칭 독침은 뭐 원자력 잠수함, 대인 무인 잠수정, 뭐 미사일 유격방어, 기타 등등 쭉 그런 거 하면 되는 거고, 이 자주국방의 그 전략적 목표라는 건 첫째는 국지적 보복을 결정 실행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하자면 연평도나 천안함 같은 게 또 생기면 미국한테 뭐 말할 것도 없이 또 미국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그냥 일 저지를 수 있는 힘. 두 번째는 격돌이 벌어졌을 때 평화의 조건과 시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힘. 1953년 같이 휴전당하지 않을 힘. 그것이 자주국방이고, 저 시뻘건 덩어리가 저렇게 설칠 때는 뭐 전시작전권은 가지고 오는 거 천천히 가지고 와도 된다. 미국한테 기대 갖고 미국을 이렇게 앞세워서 저 시뻘건 덩어리랑 맞서는 게 낫지 우리가 전작권 가지고 와서 만지작거릴 일 아니다. 그런 것이 저의 생각이고 아마 맞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